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김용민 TV 김용민입니다. 2025년 2월 25일 화요일에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80만 구독자를 앞둔 김용민 TV가 새로운 도전과 웅기를 하기 위해서 공간 이전을 위한 모금 방송으로 지금부터 7시간 30분 동안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김용민 TV, 잠시 풍파는 있었어도 굴곡은 있었어도 진실과 정의를 위한 끝없는 발걸음을 이어왔다고 감히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더 나은 방송을 위한 도약을 약속드리면서 모금 라이브를 예고해 드렸는데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유튜브가 공론의 장을 망가뜨리고 돈벌이를 위해서 정의와 진실을 왜곡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김용민 TV는 야합하지 않고 서왔다고 생각합니다. 돌아보니 확증 편향, 진영 논리와 분투를 벌여왔던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긴 부진을 끝내고 유튜브가 과연 믿을 만한가? 언론을 대체할 수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손꼽을 수 있는 좋은 모범이 되고자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작 공간 이전을 위한 모금 라이브를 열었는데요. 오늘 윤석열의 최후 진술이 있는 날이지요. 자격이 없고 무도하고 끝내 내란으로서 밑바닥을 드러낸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 그의 집권 한 달 지난 시점부터 2022년 6월부터 타도를 외쳐왔던 김용민 TV였습니다. 그런 김용민 TV는 오늘 윤석열이 최후 진술하는 날 새로운 미래를 열려고 합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이 생각이 나는데 밝은 미래로 바꾸겠습니다. 밝은 미래를 여는 날입니다. 어려우신 시기인 줄 잘 압니다. 또한 이만한 사랑을 요청할 자격이 김용민이한테 있는지 스스로 많이 물어봤습니다. 자, 많이 모자라지만 염치불구하고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하고 요청드립니다. 아시잖아요. 김용민 TV는 욕은 먹어도 맨 앞에 서서 우리의 길을 개척해 온 것 말입니다. 욕을 먹어야 개척할 수 있는 길이라면 불이익을 감수하고 앞장서 오지 않았습니까? 예. 자, 이전 확장을 위해서 김용민 TV에 여러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100-035-696724 밑에 나오지요. 100-035-696724입니다. 자, 예금주는 한국기독교장로회 벙커원교회입니다. 만약에 통장에 찍힌다면 한국기독교장로회 벙 이렇게 찍힐 겁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한국기독교장로회 벙 이렇게만 나올 거니까요. 그래도 저희 벙커원교회 특별 모금 계좌로 들어온다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부터 그 슈퍼챗으로 참여해 주신 분이 계신데 슈퍼챗 너무 감사하지만 이거 그 계좌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법인이 다른 곳에 들어가요. 그 김용민 TV 법인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기왕이면 계좌로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계좌로 보내주시면요, 이것을 나중에 세액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 끊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계좌로 보내주시면 말이죠. 당연히 모든 재정과 집행 내용은 투명하게 여러분들께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이거 김용민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 한 푼도 없습니다. 이 계좌로 보내주시면 여러분 다시 한번 신한은행 100-035-696724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도 저희 제작비를 협찬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알로에님 5만 원 감사드리고 우리 급천 아케미님인가요?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나? 내천이군요. 내천 엔화로 5,000엔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한은행 100-035-696724입니다. 김용민 TV는 공간 이전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편해지려고 아닙니다. 정말 획기적이고 놀라운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차 한국 사회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밝힐 그런 기획들입니다. 김용민과 전광훈 일당에게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사단법인 평화나무 아시죠? 전광훈이 입만 열면 평화나무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평화나무의 유튜브 프로그램 제작 공간으로 쓰이게 됩니다. 또한 한국 개신교회, 지금 극우 파시즘에 물들고 있는
그런 한국 개신교회의 새로운 대안이 되고자 애쓰고 있는, 그래서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 광장 가보면 벙커원 교회 깃발 보실 거예요. 예, 저희 교우들이 매주 비단 탄핵 광장만이 아닙니다. 여러 사회적 약자들, 고난받는 이웃들이 외치는 그 현장에도 벙커원 교회 깃발을 들고 저희가 나서서 한국 사회의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벙커원 교회의 공간으로서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공익적인 공간으로, 아울러 민주시민을 위한 공연, 강연, 전시, 대화, 컨텐츠 제작 공간으로 가꾸어 나갈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공익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35-696724, 신한은행 100-035-696724입니다. 네, 후원해 주시겠다는 분들 많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슈퍼챗 말고 슈퍼챗 보내실 돈으로 이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슈퍼챗은 우리 김용민 TV 회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회사로 들어온 돈을 교회로 또 옮기기가 어려워요. 법인데 법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신한은행 100-035-696724, 노란색으로 바뀌었네요. 잘 보이시죠? 여기로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슈퍼챗은 김용민 TV에만 도움이 되지 정작 이전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후원금 보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5분 브리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제방에 불러 군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엄이 경고성, 대국민 호소용이라고 역설합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 듯 하지만 김용현도 비슷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군 사령관들의 검찰 진술 등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김용현 지시받고 병력이 철수된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조차 직속 장관의 명령이 안 떨어졌다고 밝혔고 새벽 2시 13분 이미 계엄이 해제됐는데 김용현은 선관위에 재진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헌재를 농락한 윤석열, 김용현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계엄 당일 국회의사당에 투입된 계엄군이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했는지를 7명 증인을 상대로 12차례 물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정치인 체포권을 두고 국회 측 소추인단은 국회 침탈 행위라고 지적했고 윤석열은 내가 지시한 바 없다라면서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방사령관 이진우는 검찰에서 대통령이 4명이 한 명씩 들고 나오라고 했을 때 마음의 문이 확 닫혔다고 진술했습니다.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창원지검 수사팀이 지난해 11월 김건희 수사 필요성을 담은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사 8명이 연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소를 하면서 공소장에 2명 이상의 검사가 연명으로 서명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수사보고서에 여러 명의 검사가 연서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위에서 싫어하고 막을 것이 예상돼 수사 결의를 다지거나 책임 분산을 위해 연서명을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 수사 보고서는 지난해 윤석열이 기자회견을 연 11월 7일로부터 엿새 뒤에 작성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이 입법될 때 최대 수혜층은 어디일까? 상속세 면세 대상을 시가 10억 원 이하에서 18억 원 이하 아파트로 확대하는 민주당 안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밀린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포진한 아파트를 상속하려는 이들입니다. 이들이 최대 수혜층이라는 것이죠. 과천, 성동, 분당, 광진, 마포, 동작용산, 강동 순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부자 감세인데 중산층 감세로 민주당이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국 혁신당은 선거용 졸속 감세 정책은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조선일보는 그런데 이런 중도 보수 마음먹기 정책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올랐다고 분석합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론을 선거 전술로 용인해 준 것이고, 민주당이 지지층의 이탈을 걱정하지 않고 이념 지형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진보층의 더불어민주당 지지 비율이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 비율보다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 진보층 결집도가 보수층의 결집도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 이후 강해졌던 보수층의 결집세는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김영민. 인천 강화 송해초등학교 앞으로 보이는 건 끝없이 펼쳐진 논밭, 낡은 주택, 비닐하우스, 철물점뿐이었습니다. 올해 이 학교 신입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등학교 가운데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는 184곳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57곳에서 27곳이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200곳을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올해 폐교하는 초중고등학교도 49곳으로 지난해 33곳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학교 입학생 감소와 폐교가 단순히 학교와 학생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동네 소멸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김용민 TV 오늘 특별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620만 원을 기록하고 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 받을 겁니다. 예. 목사가 복 받는다고 하면 복 받아요. 예. 도사, 스승, 법사 다 꺼지라고 해. 예. 진정한 종교인은 목사, 그것도 한국 기독교 장로의 목사입니다. 여기 영어매요, 여기는. 예. 문익환 목사님도 계시고. 예, 그들의 언어로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예,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벙커원 교회가 뭐 조금이라도 사유화됐다든지 사익을 추구한다든지 그러면 이런 말을 못합니다. 100% 공익을 위한 공간으로 쓰이게 된다는 점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마음껏 또 이렇게 믿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기부금 영수증을 어떻게 끊어주냐? 예, 저희한테 차후에 연락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공지를 올릴 겁니다. 연락해서 저희한테 요청해 주시면은 기쁜 마음으로 이제 기부금 영수증에다가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아주 어마어마한 영수증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을 진행하는데요. 지금 현재 예상되기로는 2시에 시작하잖아요. 2시에 시작해서 1시간 정도 증거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먼저 국회 쪽에서 최종 변론을 합니다. 2시간 정도. 그리고 윤석열 쪽에서 최종 변론을 또 한 2시간 합니다. 예, 요거는 각 국회 측 그리고 윤석열 측의 변호사들의 이런 변론이고요. 그 다음에는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 단장의 최종 변론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데 대략 한 30분 정도로 예상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아마 밤 9시쯤에 있지 않겠나 예상이 되는데요. 혹은 저녁 8시요. 네, 저녁 8시나 밤 9시쯤에 윤석열의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것도 무제한인데 한 1시간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윤석열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난 잘못한 게 없어. 나는 할 일 했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그냥 탄핵행, 파면행 급행열차를 타는 거지요. 예. 오늘 윤석열의 최후 진술이 저녁 8시나 밤 9시로 예상됩니다. 어떤 말이 나올지 너무 주목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언제 선고가 되느냐 여러분도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 전례로 봤을 때는 한 선고 이틀이나 3일 전에 선고 기일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오늘 그 최종 마지막 변론 기일을 진행하면서
예, 우리 선고는 며칠에 하겠습니다. 통상 형사재판에선 그러잖아요. 민사재판도 그렇지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오늘 그냥 마지막 변론 기일을 마치면서 따로 선고기일을 알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예, 한 이틀이나 3일 전에 미리 알려줄 가능성이 있다. 오늘 밝히지 않고 그 예측이 많습니다. 그래도 통상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박근혜의 경우는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14일 후에, 그러니까 마지막 변론기일 끝나고 선고까지 그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뭐 그래도 이 사안이 워낙 간단해서 뭐 15일까지 가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로부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월이 3일이고요. 대략 한 10일로 본다면은 3월 7일, 3월 6일, 예, 그 정도가 열흘 지난 시점인데 3월 6일이나 3월 7일쯤에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둘 중에 하루 이렇게 정해서 선고할 가능성 또는 3월 11일이나 13일 그쯤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3월 11일로 예측합니다. 예, 3월 11일. 너무 일찍 하면은 또 저 반대파들이 또 소요를 일으킬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3월 11일쯤 그러면은 박근혜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변론 기일로부터 선고일까지의 그 기간이요. 네. 하여간 3월 15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자, 일단 윤석열의 탄핵 심판 재판관 평의는 한 10차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흘은 넘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재판관 의견을 모은 다음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면서 선고기일을 지정해 공지하는데요. 우선은 그 재판관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입장을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다수 의견을 갖고 이제 주심이 쓰게 되는데 뭐 주심이 직접 쓰는 건 아니고 이제 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이 이제 집필하겠죠. 그리고 그거를 다시 회의에 올려서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고 해서 최종적으로 선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평의를 거쳐서 그래서 다수 의견을 갖고 판결문을 쓰고 선고문을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고일을 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된다면은 만약 3월 11일 제 예측대로 3월 11일이 맞다면은 그러면은 대선이 5월 11일이 되겠죠. 공교롭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를 치른 때 2017년 19대 대선 5월 9일에 치렀잖아요. 그리고 5월 10일에 곧바로 취임을 했고요. 5월 11일에 선거가 있다면 5월 12일에 곧바로 취임하게 될 텐데 저는 그로부터 엿새 뒤에 있을 5.18 광주 민중항쟁 기념일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5주년 아니겠습니까? 예, 매우 특별한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이에 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후원금 817만 2천 원이 됐습니다. 곧 여러분들 1,000만 원이 넘겠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100-035-696724번으로 후원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은 공간으로서 시민 여러분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 이제 끝났는데요.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아마 파면을 결정할 것이다. 이 예측이 지배적이지요. 이거는 대통령실에도 보고된 바고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에도 보고된 바라고 제 소식통이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이른바 대권주자라고 불리는 자들이 몸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더가웃에서 몸을 풀고 있잖아요. 아니 한 입으로는 탄핵 반대 이러면서 말이죠. 지들은 또 몸을 풀고 있어요. 이건 뭐겠습니까? 너무나 원사이드하게 진실은 윤석열의 내란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조계 관계자들 얘기는 또 그렇습니다. 이 대단히 보수적인 조직이 법원이라고 하잖아요. 예, 헌법재판소도 법원이죠. 여기서 재판관들은 뭐 법리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고려하겠지만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헌재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것도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본다는 거죠. 저 폭도들, 헌법재판관들 개개인을 그 테러 대상으로 삼고 연일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자들이 설치는 세상. 또 그 당장 윤석열이 돌아가면은 판사부터 시작해서 자기한테 눈밖에 난 사람들에 대해 이제 다시 한번 수거를 명령하는 제2의 계엄령을 펼칠 가능성이 농후하단 말이죠. 그래서 0대8로 파면이 결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하여간 이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의문을 갖지 않아도 될 만큼 원사이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국민의힘도 그래서 초조합니다. 이건 뭐 자기들이 봐도 파면으로 결정나게 될 텐데 지금 하고 있는 스탠스는 완전히 극우한테 기대가지고 극우의 요구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중도층 민심은 이반되고 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당 노선을 두고 지금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어제 보니까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향한 비판은 자제했지만 당내 의원 20여 명이 공수처 항의 방문에 나섰습니다. 예, 근데 이들이 진짜 항의하려고 윤석열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간 거겠습니까? 지금 극우층들 막 그냥 뜨겁게 자기들을 응원하고 또 압박하는 응원을 빙자한 압박을 가하는 저 극우층들에게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광훈이 큰 이유는 뭐냐면 광장에 극우들이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지지층, 이들이 결국에는 전광훈을 키웠어요. 그래서 전광훈 교회에 출석했던 정치인들 많습니다. 김무성도 있었고 김문수도 있었고, 김문수 나의 교인이었습니다. 그 사람 가톨릭이었는데 전광훈 때문에 개신교가 됐어요. 야, 참. 그리고 송영선이라고 지금도 다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송영선은 그 전광훈한테 성령의 본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본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참 자기가 하나님급이 되니까 하나님 까불지 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지금 그래서 중도층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는 현실은 데이터로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한 2월 18일부터 20일 사이에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중도층의 정당별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40인데 국민의힘이 20입니다. 42, 22, 20%포인트 격차지요. 직전 조사와 비교해 보면 국민의힘은 무려 10%포인트 깎였고요. 민주당은 5%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이거 어찌 된 일일까? 박용진이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박용진이 뭐라고 했냐면은 득표 확장성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노선이 먹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와, 박용진이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동안 티껍게 반명 비명하다가 이재명 대표 한번 만나더니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박용진 20일 동안 까방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예. 저는 확실합니다.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해요. 예. 입만 열면 박용진 욕했는데 이 발언으로 20일 까방권을 획득했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도 박용진한테 잘했다고 하셔야죠. 자, 잘했다고 하는 마음은 신한은행 100-035-6967-24로 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주는 박용진이 넘고, 예, 후원금은 저희가 받겠습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중도 보수는요, 재벌, 특권층들을 위한 중도 보수가 아니에요. 아니, 살 목적으로 집에 있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내가 올리려고 올렸나? 지가 올라갔는데 그것 때문에 상속세 내야 되고 각종 세금을 내야 되는 이런 현실, 이게 잘못됐다, 그릇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도 보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근데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무겁게 물려야 한다. 예, 이게 일종의 어떤 도그마가 됐고요. 어떤 이념이 돼버렸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실사구시 차원에서 보자면은
답답하고 화가 나는 중산층 서민들도 많지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 이 상속세 납부 기준을 18억으로 올린 거예요. 원래 20억으로 올리려고 했다가 18억으로 딱 맞췄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벌써 수도권에 있는 중산층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했던 거죠. 중도 보수의 마음을 얻기 시작한 것이죠. 예,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중도 보수론이 지금 민주당에게 굉장히 큰 이득이 되고 있다. 그리고 중도 보수론 나왔을 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는 아니 그러면은 어떤 그 진보를 포기하겠다는 거냐, 그 저기 가진 자들 편에 안기겠다는 얘기냐,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이 이렇게 분석했네요. 민주당 지지층이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론을 선거 전술로 용인해 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지지층의 이탈을 걱정하지 않고 이념 지형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네, 지지자들이 말이죠, 그냥 전폭적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예, 정권을 가져온다면은 그래, 무엇이든 할 수 있지, 실용적으로 사고할 수 있지, 중도 보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과감하게 펼 수 있지, 이렇게 용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여당 지지층까지 포섭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는데, 야,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말이죠, 이 지난 대선 때 서울에서 이재명 대표가 좀 많이 안 좋은 성적을 냈잖아요. 만약에 18억으로 올렸을 경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바로 그런 동네였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많이 좋았던 곳인데 지난 대선 때 진 곳. 야, 맞춤형으로 공약을 펼쳐왔던 것이죠. 대단한 아이디어입니다. 대단한 기지예요. 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똥줄이 타고 있습니다. 역대 그 어떤 정치적 정무 감각을 가진 대선 후보보다도 더 나은 거예요.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로써 국민의힘은 이제 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까지 나오게 되면은 지지층 분열을 겪게 되고, 김문수가 될 경우 이 극우 후보가 되는 건데 합리적 보수가 등 돌리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 쪽 정서를 잘 아는 분들은 그래도 이재명에게 이길 후보라면은 극우와 합리적 보수가 뭉치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같은 극우임에도 전광훈하고 손현보가 뭉칠 수 있을까요? 서로 개새끼라고 하는데 김문수 지지층과 한동훈 지지층이 연합이 될까요? 안 됩니다. 네, 시간은, 여건은, 그리고 정치적 지형은 지금 국민의힘에게 야당이 되는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한 분을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분은 바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지금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지요. 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 굉장히 바쁜데요. 오늘 어마어마하게 바쁜 날인데 제가 지역구 주민으로서 명령한다, 인터뷰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지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통화 중이어서 음성 사서함으로 지역구 주민이 전화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자,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네. 자, 그러면은 안 되겠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시사. 부패한 게 신규 목사와 싸웠습니다. 김영민 TV 거짓 왜곡하는 언론과 싸웠습니다. 김영민 TV 가스라이팅하는 세력과 싸웠습니다. 김영민 TV 민주진영 내친 윤석열과 싸웠습니다. 김영민 TV 민주당 내 기득권과 싸웠습니다. 김영민 TV 권력형 젠더주의와 싸웠습니다. 김영민 TV 우리 안에 가세형과 싸웠습니다. 김영민 TV 그러다가 얻어맞고 짓밟혔습니다. 김영민 TV
하지만 정의와 진실을 믿겠습니다. 김용민 TV 함께 해주세요. 힘껏 달리겠습니다. 김용민 TV 당신의 뉴스 보좌관이 되겠습니다. 김용민 TV 당신의 뉴스 보좌관이 되겠습니다. 김용민 TV 부패한 개신교 목사와 싸웠습니다. 김용민 TV 거짓 왜곡하는 언론과 싸웠습니다. 김용민 TV 가스라이팅하는 세력과 싸웠습니다. 김용민 TV 민주진영 내 친윤서열과 싸웠습니다. 김용민 TV 민주당 내 기득권과 싸웠습니다. 김용민 TV 권력형 잔도주의와 싸웠습니다. 김용민 TV 우리 안의 가세형과 싸웠습니다. 김용민 TV 그러다가 얻어맞고 짓밟혔습니다. 김용민 TV 하지만 정의와 진실을 믿겠습니다. 김용민 TV 함께 해주세요. 힘껏 달리겠습니다. 김용민 TV 당신의 뉴스 보좌관이 되겠습니다. 김용민 TV 네, 신한은행 그 100-035-696724번으로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오늘 바쁜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원내대책 회의가 9시 반부터 진행이 돼가지고 지금 아직 안 끝난 모양인가 봐요. 지금 연결이 좀 여의치 못해서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떡하느냐? 여러분들의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어준한테 하지 말고 여기다 하세요. 김어준은 부자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이게 나라입니까? 님이 올리신 글입니다. 네, 자, 김총수도 쓸 돈은 많긴 합니다. 우리가 부자란 얘기는 아니고요. 자, 그리고 벙커원 이전 축하하고 기대됩니다. 거리가 가까워져서 자주 방문할 수 있게 돼서 신납니다. 이혜경님, 고양시 사시는 모양이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내년 지자체 선거 때 수박 잔재들을 모조리 쫓아내게 할 것입니다. 야, 우리 김재성님 말씀하셨는데 김용민이가 이제 수박 얘기하고 민주당 내 기득권들 이거 바로 잡지 않으면은 이재명 대표 등 그래도 좀 실용적인 바른 정치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 했지요. 네, 아니나 다를까 그 말대로 돼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말이죠, 우리 낙엽이 형이 정말 그냥 어마어마한 인기와 지지를 받았던 때였습니다. 낙연이 형이 여러분 40% 지지받은 적도 있었던 거 아세요? 그때였습니다. 감히 그때 낙연이 형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은 김용민이밖에 없었고, 그때 정말 제가 낙엽에 묻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진심은 통했고요. 자, 한 번만 더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전화를 한번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한은행 100-035-696724번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좀 들어온 게 있나요? 이게 텔레그램 방으로 보내셔야 되는데, 네, 1,000만 원이 넘었군요. 감사합니다. 1,197만. 네네. 의원님 가능하세요? 지금 가능하세요? 가능하세요? 가능하세요. 알겠습니다. 가능하시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
우리 부승찬 의원님과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의원님 아이고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지금 국정조사 특위 그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건으로 아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야 바쁘셨구나. 표결이 있어서 예. 막 끝났습니다. 막 끝나셨군요. 통과됐죠? 뭐 이제 국힘은 다 반대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뭐 찬성으로. 예, 알겠습니다. 누구에 대한 동행 명령입니까? 뭐 오늘 윤석열은 이제 현재 최종 변론이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요. 예. 김영현, 노상원, 여인영 뭐 이런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네. 이들에 대한 동행 명령입니다. 예. 안 나오면 쳐들어가는군요. 예. 예. 역시 효능감 높은 국회고요. 예. 그 국회에 또 주도권을 가진 민주당. 민주당 의원 중에서 우리 부승찬 의원님. 경기도 용인 수지구민들이 보낸 거예요, 여러분. 부승찬을 국회에 보낸 용인 수지구민들한테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제가 뭐 수지구민들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이제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 최후 진술이 있는 날인데요. 예. 맞이하시는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기나긴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결과야 모든 국민들이 이제 다 보고 네. 듣고 했기 때문에 네. 뭐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대로 나와야만이 이제 대한민국이 복원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100% 확신을 하고 있으며 네.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마지막 변론 최종 변론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6시간 좀 넘게 했고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뭐 3시간 정도 했는데 네. 윤석열이 또 얼마만큼 시간을 갖고 궤변을 늘어놓을지 네. 좀 우려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네. 중앙일보, 동아일보 보니까 이제는 이런 계엄 내란 국면에서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까지 이제 10차례 이제 변론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사이에 이제 윤석열의 워딩을 보면 네. 사과와 책임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라고 해서 뭐 사과와 책임을 진다는 건 결국은 본인이 전부 안고 가겠다라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거기까지 나갈지는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재판관들이 이번 헌법 심판에서 이 탄핵 심판에서 주요하게 관심을 보였던 부분이 국회에 군을 투입했는지 이 부분인데 윤석열은 줄곧 부인했고 그런데 그 부하들은 뭐 일부는 헌재 나와서 답을 안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뭐 김현태를 제외하고 네. 김현태, 이진우 뭐 이진우도 이제 검찰에서는 그렇게 진술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보도도 나왔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진우 같은 경우는 이제 총 얘기도 나왔고요. 글쎄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현장 지휘관 이하 부대원들은 전부 다 이제 대통령 지시였고 네.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네. 구속이라도 끄집어내라 예. 라는데 이제 거의 뭐 김현태를 제외하고는 전부 그렇게 국정조사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네. 네. 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히 헌재는 윤석열의 거짓말을 그 새겨들을 리가 없을 것이다. 도리어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면 헌재에서까지 거짓말을 했다면은 이건 페널티가 더 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본인이 결정적인 탄핵 사유를 하는 거, 네. 이제 군대를 선관위에 보냈다. 네네. 뭐 보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헌재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미 인정했어요, 그거는. 네. 인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 하나만 갖고도 이제 탄핵이 인용되는 사유거든요. 네. 그래서 뭐 결과에는 뭐 크게 염려를 안 하신다 이 말씀이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진우하고 김현태는 왜 허위 증언을 하거나 그 진작 검찰 가서 답변한 것들을 헌재 와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이진우는 아무래도 이게 이 여인영과 함께 상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충성도가 높은 군인으로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재에서 근데 이진우 같은 경우는 이 헌재와 이제
군검찰에서의 그 진술 내용이 완전 180도 네. 달리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네. 나와서 앉아 있으니까 네. 부담이 돼서. 부담이 됐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예. 김현태는 저는 완전히 그 여당 쪽에 회유당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김현태가 이제 말을 바꾼 게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12월 9일날 기자회견할 때는 정확히 지금 부대원들이 하는 진술을 했었거든요. 네. 뭐 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 뭐 네. 케이블 타이는 포방용이니 많이 갖고 가라, 뭐 이런 것들을 하다가 이제 그 2월 6일 날 헌재에서 싹 바뀌는 거거든. 완전히 180도 바뀌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걸로 봤을 때는 뭐 파키스탄 지휘참모대장, 뭐 해외 파병 부대장, 뭐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상당히 흔들렸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군인을 해요? 그 무슨 대대장을 하고 뭐 특임 단장을 하고 뭐 사령관을 합니까? 아니 윤석열이 앞에 있다고 그 윤석열이가 뭐가 무섭다고 거기서 바른 말을 못 해요. 지가 또 검찰 가서 다 진술한 건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거 정말 참. 자, 근데 곽종근 사령관은 아주 일관된 증언을 했단 말이죠. 근데 곽종근 사령관은 민주당에게 회유됐다. 임종덕이야 이렇게 또 떠들고 있단 말이죠. 이 실상은 뭡니까? 뭐 사실 예. 처음 보니까요. 저희가 이제 12월 9일 날 김현태가 기자회견 끝나고 예. 그 10일 날 국방위 현안 질의가 있었거든요. 네네. 현안 질의가 있었고 제가 이제 좀 간사다 보니까 늦게 가긴 했습니다만은 네. 제가 그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김현태가 흔들리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임종득을 먼저 만난 것 같습니다. 임종득 의원을 먼저 만났고, 네. 그러니까 이제 임종득 의원이 이제 국방위에서 예. 강하게 회유당했다라는 주장을 했고, 네. 김현태가 민주당에 예. 그 이후에 이제 성일종 의원이 그걸 한 거거든. 성일종 의원이 본회의에서 질의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회유당했다. 네. 곽종군이가 예. 실질적으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군 중에는 가장 명확하게 얘기했던 사람은 곽종군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메신저를 확실히 흔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신저가 이제 홍장원하고 곽종군이었고, 예. 곽종군을 이제 민주당의 의원들에 의해서 회유당했다고 이렇게 발표나 뭘 해버리면 상당히 뭐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봤던 거죠. 근데 이제 뭐 조성현이라든지 제1경비단장이라든지 네. 이상현 1공수 여단장이라든지 이런 네. 사람들이 이제 곽종군과 똑같은 진술들을 하고 있는 글쎄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지난번 4차 국정조사에서는 이 회유권으로 상당히 말이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김현태를 먼저 불렀고, 예. 부른 이후에 네. 자기들만의 이제 리그를 한 거죠. 현안 질의를 국힘만 단독으로 했고, 그 다음 날 이제 아무래도 청문회가 있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김현태 회유에 대해서 국힘이 공격을 많이 할 거라 예상했는데요. 단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힘도 이제 김현태를 버린 거죠. 예. 네, 예. 아유 이렇게 될 줄 몰랐나. 김현태는 지금 땅을 치고 통곡할 겁니다, 진짜. 예, 저희가 이제 사실은 공익제보자로 신청해서 권익위에서 그게 받아들여졌거든요. 네. 네, 그런 상태인데 그 진실을 향해서 그냥 올바르게 갔으면 네. 상당히 이제 좀 경감도 되고. 글쎄 말이에요. 정상참작이 될 텐데. 그렇죠. 공익제보자로 이제 그거 자격을 얻었으니까 네. 법적으로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조차 이제 다 놓치는 꼴이 돼버린 거죠. 네. 아이고 참. 자, 그 민주당 국방위원회의 그 정보력을 두고 많은 분들이 그 혀를 내두릅니다. 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정보들이 들어왔는지, 이 국방위의 이 정보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일단 이번 개헌과 관련돼서는 네. 이제 붕괴하는 군인들이 많아서 그런 군인들이 제보했다. 예, 군인들이 이제 붕괴한 부분 지점이 많고, 네. 그다음에 지휘관들이 이제 국방위 현안 질의 가서 네. 거짓말로 하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못 참고 예. 어떤 제보자는
군인들이 이거 계엄 성공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고 끌려다닐 일도 없고 뭐 했는데 뭐 그따위로 계엄을 해갖고 실패하고 자기네 고생시키냐 예. 이런 얘기를 듣고 분개해서 이제 제보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뭐 네. 다양합니다. 예. 예. 대부분은 이제 계엄에 그 네. 윤석열 내란 수계의 영구집권 음모에 네. 군이 활용됐다라는 거. 이거에 대한 뭐 분노와 붕괴 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제보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 박선원 의원이요. 그 예. 성일종 위원장이 그 김현태를 그 예. 회유한 거 맞지 예. 않느냐 이렇게 몰아세웠는데 그 사실입니까? 근거가 있나요? 그거는 일단 김현태가 그 남수단 해협파병 부대장을 신청했었고, 아 그래요. 지금 네, 저 내란범인데. 예, 그걸 신청해서 이제 피의자라는 이유로 해서 이제 결격자유에 해당돼서 빠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파키스탄 지휘참모대학을 신청했기 때문에 예. 해외로 나가려고. 그거는 4월에 계획돼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송일종 의원이 과연 그 당시에 이 예. 해로 보내주겠다라는 당근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은 되고 있지 않고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밝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아니라고 할 텐데 너무 쩔쩔매가지고 네. 성일종이 그래서 야 뭐가 있나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었어요. 예. 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윤석열이 이제 몰락한 다음에 최수근 해병 진실 규명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저의 뭐 과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켠에 지금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특검과 관련돼서 그리고 국정조사와 관련돼서 이거는 반드시 추진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님의 한 그리고 음. 최혜병이 이제 영면에 들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예우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란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욱더 분투해 주시기를 우리 부승찬 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와 함께했습니다. 아이고 말씀 나누는 사이에 1,312만 8,111원 누가 111원을 보내가지고 계속 111원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넘버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신한은행 100-035-696724 한국기독교장로회 벙커원교회 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공익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벙커원교회 계좌로 보내시면요, 이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음 방송 이제 잠시 후에 우리 김태영 소장님과 함께 할 텐데 뉴스 텐션 제가 좀 낯이 많이 뜨거울 것 같은데 잠깐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자, 김용민 선생님 나와주십시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 뜻깊은 자리 함께해 주시는 우리 내빈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그냥 숫자에 불과할 수도 있는데 이 30년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기념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예, 한번 울어주십시오. 한 걸로 합시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잊지 못할 게 있습니다. 네. 오창석. 오늘 늦은 거. 오창석 평론가하고 김용민 PD님의 인연이 오창석 평론가가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했잖아요. 입당했을 때 본인의 SNS에 오창석 평론가가 정치를 희화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김용민 PD를 비판을 했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한 6개월인가를 모든 방송에서 오창석 욕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때 또 오창석 욕 한번 시원하게 하고 시작하시죠. 오창석이 개새끼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오늘도 그러니까 오늘같이 뜻깊은 날도 늦게 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아마
평생. 한 번 개새끼는 연한 개새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람은 그 고칠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예. 일부러 먹이려고 늦게 온다는 느낌도 안 듭니까? 그래요. 그러고도 남은 새끼입니다. 예. 먼저 네.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돌상을 준비했습니다. 돌상을 제가 준비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직접. 네. 와. 편하게 앉아 계시고 알겠습니다. 예. 모자를 써도 됩니다. 예. 이것도 있어요. 예. 아. 네, 네. 아, 오셨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오셨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오셨어요.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예. 네 6살 때 내가 방송 시작했습니다. 예. 다시 이 한번 자리를 말씀드리지만 희화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늦게 왔습니다. 특별히 좀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하종강 교수님, 우리 김용민 PD님이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모셔서 축하의 말씀 한마디만 듣고. 네. 김용민 씨를 제가 처음 만난 게 2002년 10월이었습니다. 그때는 방송사 노동조합 설립하고 이제 사무국장 맡았을 때인데 전 그때 김용민 씨가 노동운동을 오래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해고당했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방송사 출연하면 다른 방송사 PD들이 대한민국에서 시사와 음악과 종교 문제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김용민 씨에 대해서 전 몰랐지만 그렇게 다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김용민 씨가 이제 방송사에서 경력 PD 모집할 때마다 응모하면 항상 최종 면접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력서를 본 경영진이 최종 면접에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노동자 활동하셨습니까? 예, 간부였습니다. 방송사의 노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공정방송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떨어졌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정말 일하고 싶었던 방송국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송국입니다. 그 건물과 그 지형이. 경력 PD 모집한다고 해서 응모해서 또 최종 면접까지 갔어요. 그 6번째 최종 면접이었다고 들었는데 또 묻는 겁니다. 경영진이 최종 면접에서 노동상권이 뭡니까? 그때 참 거짓말 하신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사 현관을 나와 주차장까지 가면서 펑펑 울었어요. 저에게 그 얘기하면서 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드디어 양심을 팔았어요. 그때 김용민 씨 몸무게가 다 비밀이었지만 100kg 넘는 건 다 알았거든요, 우리가. 그 최고에 있는 사람이 펑펑 울면서 제가 드디어 양심을 팔았습니다. 그걸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 저 사람이 어디 가서 뭘 하든 내가 응원해야 한다. 그게 인간에 대한 예의다. 이런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참 이거 나 뜨거워서 이거. 예, 영혼까지 팔아서 후원금을 모으는 것 같아가지고 좀 낯이 뜨거운데요. 자, 여러분, 우리 김용민 TV 이전, 벙커원 유해 이전, 평화나무 제작시설 이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 100-035-696724 100-035-696724 여기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사이에 우리 심리연구소 함께 김태영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은 특집 방송으로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네. 네, 소장님. 예, 좋은 곳으로 가서 우리 좋은 방송을 하기 위해 이렇게 또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자, 우리 소장님 너무너무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우리 소장님이신데요. 자, 오늘 이제 탄핵 최후 진술을 합니다. 네. 윤석열이가 오늘 심정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서울구치소에서 어떤 심정일까요? 도살장 끌려가는 멧돼지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제 거의 판이 기울었다. 물론 마음속으로는 혹시 기각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네. 본인도 아마 못 믿을 거예요. 예. 그렇게 될 거라고는. 예. 그러면서
이제 내 인생은 끝이다. 여기서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우 침울하고 네. 우울해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심정일 것이다. 그 뭐 벌써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대선 행보를 취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겠죠. 이것들 봐라. 지금 나의 복귀를 위해서 네. 뛰는 게 아니라 쥐들 그 대선을 위해서 뛰고 있다 이러면서 막 굉장한 어떤 분노를 표시할 텐데. 근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체포된 이 전주 주말에 네. 여권의 한 원로를 만났습니다. 윤석열이가 그 관저에서. 그랬더니 자기가 돌아오겠지만 돌아오면은 당신을 총리로 세우겠다. 이 양반이 여기서 감격을 먹은 거예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데 호랑만나비 신세였어요. 그 아무도 찾지 않는 호랑나비 신세였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그 총리로 기용하겠다 이렇게 부푼 꿈을 심어줬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에 하나 내가 못 돌아오면은 김문수가 대권 주자가 됐으면 한다. 뭐 이렇게 후계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죽는 순간까지 망치는군요, 구구 세력을. 만약에 윤석열의 뜻이 실현돼서 김문수가 대선 주자 나오면 뭐 사실 민주당 쪽으로서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 윤석열의 후계자인데. 네, 게다가 뭐 김문수는 윤석열 못지않은 꼴통이거든요. 네. 네, 확장성이 없어요. 김문수를 좀 아시나요?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네, 이제 변절자의 전형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 한때는 그래도 뭐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그런 운동권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변절을 하면서도 네. 이 적당한 선에서 그냥 밥 먹고 살려고 변절하면 네. 그나마 조금 나은데 네. 김문수처럼 변절을 한 다음에 네. 여기서 내가 운동하면서 이루지 못했던 성공 출세, 네. 명예 같은 욕망들을 실현해야 되겠다 네. 하는 야망이 불타면 네. 이제 오버하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는 굴러 들어간 돌이니까. 그렇죠. 또 안에서는 저 뭐냐 저 좌파가 들어왔다 빨갱이가 들어왔다 그렇죠. 이럴 테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튀는 행보를 하기 시작하는 건데 네.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 네. 김문수가 사실 여러 번 선거에서 떨어지면서 네. 정치적으로 생명이 끝날 뻔한 시기가 있습니다. 네. 요때 김문수가 이제 폭주하거든요.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전광훈 교회 다니고 막 맞습니다. 전광훈하고 같이 무대에 서고. 그렇죠.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 예. 거죠. 예. 그 순간 야 내가 운동권에서 변절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여기서 이렇게 종치고 끝나냐? 네. 이랬을 때 정신적인 파괴 이런 걸 이제 막을 수가 없었던 거고 예. 그 시점에서 완전히 맛이 가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한번 정신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수습이 안 됩니다. 네. 점점 더 나빠지겠죠. 예. 그래서 아마 대선 나와서는 뭐 볼만한 짓을 할 겁니다. 나오면. 어떤 볼만한 짓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상한 소리들 있잖아요. 뭐 내란 정당했다. 뭐 예. 내가 집권하면 내라는 정당했다. 윤석열 살려내겠다. 예. 뭐 등등. 내가 저기 집권하면은 사면 복권 시키겠다 뭐 이런 약속하고. 그런 얘기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민주당은 졸라 땡큐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있구나. 근데 저는 또 이런 관점도 봅니다. 이 김문수도 그렇고요. 고성국 씨 있잖아요. 네. 원래 그 양반이 또 진보 쪽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양반이 어느 날 갑자기 저쪽으로 가더니 극우가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파면 결정 내리면은 그냥 뭐 가만둬서는 안 된다. 뭐 그냥 뭐 파괴시켜야 된다라는 투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또 덧붙였습니다. 이거는 레토릭이 아니다. 수사적 표현이 아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행동에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어제 했다는 거예요. 네. 야, 이 사람도 아주 그냥 갈 때까지 갔구나 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 원래 이분이 정말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정말 대단한 진보였거든요. 네. 예, 그랬던 분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전 같다고 봅니다. 둘 다 TK 출신이고요. 네. 대단한 엘리트 의식이 있습니다. TK 플러스 엘리트 의식. 이게 사람을 A 이념에서 B 이념으로 훌쩍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어떤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시작부터 네. 순수한 마음으로 진보 운동을 한 사람들은 아니다. 이렇게 네. 평가해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기득권 또 자기의 엘리트를 인정받는 그렇죠. 곳이라면 내가 뭐 영혼도 팔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생각. 예,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윤석열 복귀 가능성을 지금 뭐 꿈은 꾸겠지만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자 극우들이 아까 제가 고성공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네. 파면 결정을 나면 네. 파면 결정이 나오면은
폭동을 일으킬까요?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폭동을 일으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고성국이라든가 정광훈이라든가 네.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 사람들이 일으키면 모르겠어요. 직접 네. 자기네가.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해서 네. 일으키라 했을 때 얼마나 많이 동참할까요? 별로 동참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서부지법 폭동은 그래도 윤석열이 파면되기 전이기 때문에 네. 희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희망. 돌아와서 우리 풀어줄 수도 있다. 네. 근데 윤석열이 날아간 다음에 폭동을 일으키다가 체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꼼짝없이 실형을 살아야 되겠죠. 예.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예. 한국의 폭동 세력은 네. 조직적으로 무장 폭동을 일으킬 만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왜 대체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런 정도의 극단주의 세력은 아직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 대체로 이 예. 정광훈 세력이나 소년보 쪽 세력들이 네. 끌어당긴 사람들은 네. 사회에서 소외되고 네. 좌절을 많이 겪고 마음이 좀 아프고 네. 이런 사람들을 끌어당겨 가지고선 분노에 불을 질러서 네. 난동을 부리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 신념이 투철하고 네. 이념적 입장이 확고한 그런 극단주의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그런 집단으로 꾸려진 테러 조직 같은 건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슬람은 있잖아요. IS 있죠. 같은 거. 있죠. 뭐 비행기 테러도 저지르고요. 네. 폭탄 자폭 테러도 하고 어. 이제 그런 정도의 나라들이 있습니다만 네. 이제 그런 나라들은 종교적 이념이 굉장히 강하다든가 뭐 이제 근본주의 이슬람 그렇죠. 아니면 종교적 입장이 아니더라도 정치적 입장이 아주 뚜렷하다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한국의 그거는 사실 그런 쪽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전에 우리 저 소장님이 이제 평화나무 저널리즘에 인터뷰를 하셔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극단주의, 특히 종교적 극단주의는 찾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아, 그게 한국인의 민족 심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어째서 그렇습니까? 한국의 민족 심리 중에 하나로 제가 꼽은 게 예. 비종교성인데요. 네. 이거는 종교를 안 믿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 종교에 올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남녀가 연애를 할 때 네. 남자가 교회, 예. 여자가 교회, 남자가 뭐 예를 들면 불교 네. 이러면 연애할 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예. 사귈 때 예.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종교를. 근데 결혼할 때가 돼서 여자 집안에서 반대할 수가 있잖아요. 예. 야, 뭐 불교 믿는 사람이랑 어떻게 결혼하냐? 믿는 사람 기대해야지 이러면서. 그쵸. 예. 그러면 두 남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간단하죠. 남자가 교회 나갑니다. 바로 예. 그래 그럼 내일부터 교회 나갈게.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수준으로 종교를 믿지 않아요.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 세계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거의 유일하게 허용되는 나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다른 나라는 뭐 국교가 있어가지고 그것만 그렇죠. 믿게 만든다든지. 네, 뭐 그런데. 법으로 강제 안 해도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 85% 이상이 개신교도고 네. 미국 사회에서 생활하려면 개신교를 믿지 않으면 사실 배척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종교의 자유가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죠. 네. 이슬람권 가면 더 하죠. 근데 한국은 어떤 종교를 믿어도 배척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네. 물론 이제 요즘에는 정광훈 쪽은 좀 배척 대상인데 그건 종교가 아니니까 네. 빼고 얘기한다면 한국 사람들은 종교를 그야말로 예. 모든 걸 다 걸어서 예. 모든 것을 우선시켜야 된다. 이런 발상을 잘 안 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예. 사람들이 잘 지내는 것이고 예. 여기에 종교가 기여하면 좋다 하는 쪽의 입장. 그래서 그 종교가 뭐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가 치닫는다든지 뭐 별로 없어요. 테러도 하라 뭐 무슨 저기 예. 그 남을 뭐 괴롭혀라 뭐 이렇게 하는 순간 그렇죠. 그 종교는 이제 사람을 위에서 압도하는 종교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은 종교 분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네요. 거의 없습니다. 예. 종교가 분쟁의 원인이 되기는 좀 어려운 나라다. 이렇게 이제 봐야죠. 이 전광훈이는 이제 자기 추종자들을 IS처럼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 보여요. 있죠. 근데 예. 질이 떨어져서 좀. 예. 그래서 사실 전광훈하고 저기 이런 대형 교회 목사들하고 사이가 많이 벌어졌어요. 네. 왜냐하면 전광훈이 계속 그냥 떨고 다니고 막 대형 교회 목사 감추고 싶은 것들을 자꾸 들춰내고 뭐 나한테 돈을 받았다느니 뭐 하느니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그래서 사실은 대형 교회 목사들이 더 이상 전광훈은 안 된다 해서 전광훈하고 관계를 끊었고 그리고 지금 소년보를 밀고 있다는 얘기 있어요. 네. 예. 똑같은 인간들이죠. 뭐 사실은. 그렇죠. 예. 50보 100보죠. 자 그렇습니다. 폭동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일부가 할 수는 있겠죠. 네. 뭐 약간 화가 나서. 그 서부지법도 일부가 했어요. 일부가. 근데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기 힘들다라고 보여지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될 것이고 네. 저는 오히려 파면 이후에 급격하게 사기가 저하될 것이다. 저쪽 진영에. 아 저기 극우 보수 쪽이. 예, 그러면서 흐름이 진정 국면으로 가지 않겠느냐. 실제로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네네. 그 보수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김문수 지지율도 많이 빠지고 있고요. 네네. 이걸 보면서 사실 여론조사 전문가들하고 제가 그 막 극우들이 결집하고 막 그랬을 때. 네. 뭐 윤석열 지지율이 40%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화를 나눈 바가 있었거든요. 아니 이게 언제까지 갈 것 같냐. 일시적인 현상 같은데 근데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마 대선 국면쯤 가야 특히 그 국민의힘 경선 때 이제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 않겠어요? 그쯤 가야 꺾이지 않겠냐 했는데 네. 야 이렇게 순식간에 꺾일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게 사실상 네. 약간 조작돼서 부풀려진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사실 예. 이번에 트럼프가 젤렌스키 지지율이 4%라 그러니까 네. 젤렌스키가 빨끈해가지고 예. 50%다 그랬는데 예. 그게 젤렌스키가 만들어낸 이제 어용 예. 여론조작 기관에서 예. 50%가 나오는 거죠. 네. 실제로 제대로 조사하면 4%도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겠지만 예. 한국에서 윤석열 지지율을 이렇게 부양시키려고 네. 작전을 편 여론조사 기관들이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극우 세력이 그걸 이용해서 난동을 부리면서 일시적으로 사회 분위기를 공포 분위기를 몰아넣으면서 생긴 일시적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파면이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네.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원래 여론대로. 그리고 그렇죠. 앞으로 이제 더더욱 많이 바뀔 것이다. 중도층은 더 떨어졌어요. 그렇죠. 국민의힘 지지율이 네. 지난주에 비해서 한국갤럽 기준으로 10%포인트 쪼그라들었는데 와 이대로 가다가는 김문수가 후보가 됐을 때는 저 네. 정광훈 찌끄레기들 정도만 지지하고 그렇죠. 예 후보 교체로 나온다고 봅니다 저는. 네, 일단 네. 김문수가 됐다가 그 나중에 후보 교체로 나올 텐데 야, 누가 나올까요? 나올 예? 사람이 없는데. 글쎄요 명태균이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가 없는 명태균이 그냥 나오는 정광훈이 나오든가 차라리. 전광훈 나올 수 있나? 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전광훈이 나온다. 아주 재밌는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농담처럼 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진짜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윤석열이 억울하게 파면됐으니까 김건희가 대신 출마해요. 사실 김건희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러면 후보가 되면은 후보가 된 이후에는 수사가 멈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기로서도 나쁘지 않은 거고. 네. 예. 당선되면 제일 좋잖아요. 예. 당선될 일은 없겠지만. 네. 예. 근데 지금 자기들은 완전히 그냥 이 거짓 여론조사에 그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 국민들이 자기 편이라고 믿고 있는 편이란 말이죠. 김건희. 네. 뭐 실제 그렇게 되기는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나오면 좋은데 네. 나와주길 바랍니다만은 김건희는 어떻게 지금 심리 상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제 판이 기울었다는 걸 본인도 느낄 거고 계속 그 목표를 하향 조정해 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네. 도주까지 네, 획책하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있죠. 얘기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김건희가 생각한 거는 2차 계엄이었을 거고 네, 그게 잘 안 된다 싶자 네, 정권 재창출로 방향을 잡고 그렇지. 근데 정권 재창출도 어렵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낙마시키고 네. 다른 쪽을 당선시키는 거를 했는데 그렇지. 그것도 지금 아, 사실 맞아요. 거의 안 순이 돼요.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예. 그래서 남은 거는 뭐 보수 대연합 정도인데 그것도 이번 대선에서 실현되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보수 대연합은 이제 예. 한마디로 말해서 반 이재명, 그렇죠. 반 이재명, 반 이재명 연합. 뭐 김동연, 이낙연 다 합쳐서 반 이재명으로 가자는 예, 건데 뭐 한동훈도 합칠 수 있고. 누가 미친 그런 인간이 그런 아이디어에 그 발을 맞추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까지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게 이제 설사 가능하고 추진된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는 방법이 거의 없는 상황까지 왔단 말이죠. 네. 김건희가. 그래서 내가 재판 받더라도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그런 트랙이 아니라면 현재 트랙이라면은 그렇다면은 뭐 저기 도주밖에 없는 건데 네. 내 수사도 안 받고 처벌도 안 받는 게 그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 네. 그 안가에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관저에선. 예. 그럼 도주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오, 오히려. 그렇지. 지금은 김건희가 거주하는 장소가 특정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제 볼 수도 있고 기자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나와가지고 네. 뭐 이 집으로 이동할 때 그걸 쫓아갈 수는 있겠지만 네. 뭐 살짝 숨어서 변장해서 어디를 튄다든가 예. 이러면 도주할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예. 이 관저에서 나올 때 김건희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한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출국 금지여야 하는데 출국 금지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검찰이. 네. 그 정도가 아니라 비화폰 서버도 지금 압수수색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고. 고무보트 같은 거 살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막아야 됩니다.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지금 검찰은 이 내란 공범이에요. 근데 지금 그들이 사태 수습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그 분노의 표시를 송금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한은행 100-035-696724 신한은행 100-035-696724 화가 나면 날수록 더 많은 액수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게 그 라이브 아침부터 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지금 1,519만 3,195원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계좌를 알려드리면 신한은행이고요. 예, 100-035-696724고 그 예금주가 한국기독교장로회 벙커원교회인데 아마 다 나오기 힘들고요. 통장에 한국기독교장로회 벙까지만 나올 겁니다. 예, 벙까지만 나오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도주를 아직도 꿈꾸고 있다. 근데 도주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겠죠. 도주가 불가능해지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결국에는 뭐 수사받고 처벌 받아야 되고 재판 와중에 윤석열한테 책임을 다 떠넘기는 걸로 갈 것이다. 넘기고. 근데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언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게 뭔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얘를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지 않으면 진짜 그냥 끝납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그렇죠. 범죄 혐의에 네, 지금 네. 연루가 돼 있어서 그냥 끝나요. 끝나. 그러니까 윤석열보다 사실은 김건희 범죄가 훨씬 더 심각할 거라고 예상되고 네. 또 국정에 관해서도 네. 윤석열의 입에서 나오는 건 제한적일 거예요. 그렇지. 김건희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네. 김건희가 다 했으니까. 예. 그래서 김건희가 잡혀서 만약에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 엄청난 이 범죄 사실들이 나오고 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연루돼서 같이 이렇게 정치생명이 끝나거나 감옥에 갈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김건희를 보호하는 거 아니냐 지금 네. 이 세력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폭발력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세력이 범죄 조직이거든요. 이 범죄 조직이 나서서 김건희를 구출하려고 하면 뭐 정말 뭐 수사 방법 안 가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그냥 업어가지고 월북할 수는 없겠구나. 월북하면 끝나니까. 예. 뭐 밀항을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항상 대비해 두고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 명태균이라는 리스크가 또 불거졌습니다. 이건 여러분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그 범죄 심각한 범죄에 비하면은 이건 조족지열 애교예요 애교. 명태균 정도는. 네. 근데 명태균 이슈도 이게 만만치 않은 이슈란 말이죠. 그렇죠. 좀 당장 어제 오늘 보니까 명태균하고 김건희 전화 통화 이것도 예. 드러났고요. 뭐 11월 그 4일에 윤석열이가 기자회견했잖아요. 네네. 뭐 나는 여론조사 시킨 적 없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 기자회견으로부터 엿새 뒤에 그 윤석열이 의 부인 김건희를 수사해야 한다고 창원지검 이 명태균 수사팀이 1,000원이 다 그렇게 연명부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게 김건희를 이렇게 수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단체로 그 검사들이 연명부를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드는 건데, 그 명태균 이슈는 지금 매우 심각한 양상인 것이 명태균은 다 까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홍준표, 오세훈 지금 특히 아주 너희들은 그냥 지금 죽었다. 껍질을 벗겨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있으니까 그것도 돼지는 잔칫날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와 이건 진짜 이건 결국에는 국민의힘 자체가 폭삭하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를 또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국민의힘이 이번에 내란을 일으킴으로써 또 거기에 동조함으로써 네. 뭐 사실상 자멸의 길로 접어들었는데 네네. 여기에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것이 또 명태균이죠. 명태균이 지금 잡아서 네. 끝낼 수 있는 사람이 벌써 나온 사람만 해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렇죠. 대선 주자급들 지금 다 명태균 손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명태균이 폭로를 할 것이냐 아니냐가 이제 중요한데 네. 명태균 입장에서는 폭로를 하는 게 나아요. 자기가 살려면. 네. 명태균은 윤석열하고 거래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뭐 예를 들면
형을 적게 받는다든가 들어가도 빨리 나온다든가 네. 한 걸 미략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네. 이제는 그런 약속은 다 물 건너간 것이고 그렇지. 예. 윤석열은 파면될 거고 예. 대통령 선거가 예. 민주당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렇죠. 명태균이 그걸 읽었고 예. 이미 판을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다 최대한 많이 줘서 국힘당을 아작낸 다음에 예. 그 공을 인정받아 그렇지.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자 예. 이런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거 상황이에요. 말고는 길이 없어요. 그거 말고는. 그렇죠. 예. 게다가 뭐 또 명태균이 뒤끝이 아주 장렬한 사람 아니에요. 네. 이 과시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말하는 거 보면 예. 이 과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비판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음. 약간 나르시즘 성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비판에 굉장히 취약한데 예. 오세훈,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자기한테 비판을 하고 예. 사기꾼이라고 예. 말이죠. 예. 그다음에 뭐 고소 고발도 했나요? 하여튼 뭐 그런 거 예, 있어요. 예,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앙심, 복수심 네. 이런 게 불타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껍데기를 벗긴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화가 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사람한테. 예, 예. 그래서 명태균 입장에서는 어차피 민주당에게 다 이렇게 유리한 쪽으로 폭로를 해야 되는데 네. 특히 오세훈하고 홍준표 너희들은 죽었어. 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예. 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오세훈하고 홍준표는 설사 대선 주자로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네. 이 명태균 리스트에 걸려가지고 어. 아작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거 이 시간이 여건이 흐름이 네. 절대로 오세훈 홍준표 편이 아니네요. 네. 그리고 그게 없다 하더라도 홍준표는 너무 나이를 먹었고 당내 안티들이 많아요. 네. 예. 그 오세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 예, 힘이 없죠. 예. 흐물흐물한 게. 예. 예. 진짜 뭐 젊은 반기문이다. 기회, 젊은 기회주의자이고 예. 기회주의자도 좀 선이 굵게 이렇게 약간 이동을 해야 되는데 예. 이 사람은 너무 가볍게 움직여요. 네. 입장을 자주 바꾸고 음.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못 받죠.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오세훈, 홍준표는 이렇게 해서 아웃될 것 같고, 자 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여권의 대선 주자. 예? 이준석. 이준석은 아직은 뭐 좀 뭐 우리가 논의할 뭐 그 지지율은 아닌 것 같고 누가 있을까요? 여권 대선 주자 중에 유승민은 뭐 저기 국힘이 워낙 싫어하는 사람이라 예. 유승민은 아니 배신자 낙인 찍혀가지고 곧 예.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예. 자 그럼 한동훈 하나 남았네요. 근데 한동훈도 이미 갈라졌죠. 네. 탄핵 이 과정에서 네. 한동훈계와 친윤계 내지는 85명의 네. 탄핵 찬성파들이 네. 사실은 갈라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 사람들이 한동훈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저놈 때문에 예. 이 계엄 해제안이 해제됐다. 배신자다. 네. 그리고 지 혼자 지금 살 길을 찾아서 떠났다. 우린 다 죽는데. 네. 뭐 이런 이제 심정들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을 국힘 주자로 세우기 상당히 어렵다. 만약에 한동훈을 끌어들여서 국힘주의 대선 주자로 내세우려면 자기 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여태까지 자기들이 한 짓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네. 소장님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무서운 게 딱 하나거든요. 자기가 만든 대통령을 구속시킨 사람을 대선 주자로 영입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럴 정도로 뭐 상황, 여건이 달라지면 거기에 아주 무섭게 적응하는 능력은 네. 국민의힘의 종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만약에 윤석열이가 파면되고 또 중도가 완전히 돌아서고 보수가 결집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네. 그래도 계엄 반대했던 최전선에 섰던 한동훈에게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도 저는 너무 늦었다고 봐요. 변신이. 예. 그러니까 좀 윤석열 파면 전에 예. 그런 식으로 입장을 바꿔서 한동훈을 확고한 그런 어떤 네. 계엄 반대 이런 태도를 취했어야 했는데. 그렇죠. 받아들이고 예. 그때 이미 윤석열하고 선절을 했어야 되는데 이 헌재에서 탄핵 되니까 그때 부랴부랴 네. 그렇게 입장을 바꾼다 그랬을 때 네. 국민들이 다 알죠. 야 너희들 표 얻으려고 또 나와서 절하는 짓을 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매번 그렇게 우리한테 사기쳤지. 이번에는 아마 잘 안 먹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동훈을 데려가서 뭐 쇼를 아무리 해봐야 네. 저는 제한적인 영향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한동훈이 그때 계엄 났을 때 그때 윤석열을 완전히 부정하고 당신 탈당하라고 그렇죠. 당신 탄핵 당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당내에 뭐 몇 명 안 되더라도 탄핵으로 갑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어야 했는데 허영부영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다가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도저도 아니게 돼버린 네. 상황이 됐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 다들 보셨겠지만 한동훈은 까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감이 안 돼요. 예. 네. 뭐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그 촐랑촐랑대고 또 사진 찍어대고 또 네. 아유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 그 뚜껑 열리게 만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또 토론하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발리고 막 해서 예. 그 까면 안 돼요 일단 한동훈이. 네. 하여튼 뭐 그리고 내란당 이미지를 떨쳐내야 되는데 사실은 탄핵 국면에서 탄핵 반대라는 어정쩡한 스탠스를 또 취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계엄은 반대하면서 탄핵은 또 반대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네, 네. 예. 한동훈에겐 기회가 없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문수가 지금 여권 주자 1위로 나오고 있는데 그도 갤럽 기준으로 지난 번에는 그 두 자릿수였는데 왜 한 자릿수가 됐단 말이죠. 네. 계속 하향세가 이어질까요? 그렇겠죠. 지금의 분위기가 대선까지 이어진다. 전 파면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파면을 기점으로 여론 지형이 다시 음. 계엄이 발생했다가 그걸 네. 해제시킨 직후까지도 바뀔 수 있다. 아, 그때 윤석열 지지율이 10몇 %로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 11%가 아마 그랬을 네, 거예요. 거기까지 예. 떨어졌잖아요. 예. 자, 그 정도까지로 분위기만 잘 몰아가면 네. 대선까지는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즉 아. 보수층의 지지율은 약화되고 보수의 지지 결집도 약화되고 음. 반면에 내란을 진압하려고 하는 네. 헌정수호 세력의 네. 지지율이나 사기는 충천하는 네. 이런 식의 흐름이 대선 전까지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아마 김문수가 나오면 네. 우리 쪽으로서는 제일 좋다고 제가 얘기 드린 거죠. 확장성이 네. 원래 없는 사람인데 예. 더더욱 사고를 칠 것이니까. 네. 좀 감당이 안 돼요. 그 사람 보니까 하는 행태를 보니까 말이죠. 자, 그럼 진짜 여권은 주자가 없는 셈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출마설을 제가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예, 아니 미친 척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김건희가 나오면은 또 네. 엄청난 검증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대선 주자니까 네네. 뭐 어마어마한 검증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방팔방에서. 그렇죠. 예. 뭐 검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있는 것만 갖고 얘기해도 충분할 텐데. 아 그래요. 아니 제가 보니까 무속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은 저런 어정쩡한 행보를 취하지 않아요. 예, 저는 무속을 그냥 그냥 대충 믿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론. 와, 이걸로 지금 지지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지지율이 그리고 네. 또 국민의힘 지지율은 빠지고 있고 이게 네.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의 깃발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하던데 맞습니까? 뭐 그것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 중도 보수도. 네, 근데 저는 이 중도 보수로는 이재명 대표의 장기적인 어떤 계획과 관련이 있다고 오히려 보는 쪽인데요.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를 내세운 것은 첫 번째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국힘당은 내란 세력이다. 네, 즉 범죄 정당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정의를 그러니까 국힘당에 대해서 완벽하게 내리기보다는 약간 기다려주면서 기회를 줬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내란에 동참하고 있지만 빨리 입장을 바꿔서 정신을 차리고 보수 정당으로 돌아와라. 근데 국힘당을 거절하고 계속 끝까지 지금 내란 세력으로 남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시간도 없고 뭐 이미 기회를 줄 만큼 줬기 때문에 네, 안 되겠다. 예, 너희들은 재생의 가능성이 없다. 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네, 그러니까 내란 세력이다. 범죄 정당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었고요. 네, 요 의미는 국힘당이 앞으로 정치판에서 같이 정치를 할 수 있는 파트너 정당이나 뭐 이런 경쟁 정당이 아니고 네. 척결 세력, 네, 척결 대상이란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국힘당을 내란 세력, 범죄 정당으로 낙인 찍은 것은 앞으로 한국 정치판에서 아예 몰아내서 예. 없애버리겠다 하는 걸 어. 표명한 것이라고 보고요. 이야,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비잖아요. 오른쪽에 있었던 예. 원래는 이 사람들은 헌정 질서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보수 정당도 아닙니다. 예. 극우 파쇼 예. 4대 매국 정당이기 때문에 아, 존재하면 안 되죠? 존재하면 안 돼요. 헌정 예. 질서에 들어오면 안 되는 세력이에요. 예. 반헌정 세력. 예, 근데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네. 보수율을 참칭하면서 민주당이 약간 그 자리에서 밀려나 있었단 말이에요. 네, 얘들이 나가면 네.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게 이제 중도 보수론의 한 측면이고요. 근데 진보 정당은 그렇다면 좋은 거예요. 아주 좋죠. 그 진보의 자리를 이제 자기들이 네. 얻는 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근데 그걸
뭐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진보 쪽에서도 화를 안 내는 세력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원탁회에 참여한 세력들이고요. 예예예. 거기 이제 밀려나 진보당 같은 경우. 네, 진보당은 환영했죠. 네. 이제 정의당이 화를 내고 막 그러는 건데. 장혜영이가 화를 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로 자리를 잡아서 오른쪽을 다 먹겠다. 네. 쉽게 하면 국힘당을 이제 끝내버리겠다라고 네. 선언하면 예. 왼쪽이 다 열려요. 진보 쪽이. 네네. 그러면 진보 세력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예. 이러기 때문에 예. 저는 이재명 대표의 장기 구상은 네. 한국에서 국힘당 쫓아내고 예. 얘들은 헌정 세력내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네네네. 건전한 합리적 보수 내지는 중도 보수인 민주당이 오른쪽을 맡고 음. 진보 세력이 성장해서 왼쪽을 맡고 네. 양자가 예. 협력하고 예.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렇지. 그런 정상적인 정치 구도로 한국의 정치판을 재구성하겠다. 그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보수 정당은 열린우리당이 하고 그 저기 진보는 민주노동당이 맞고 한나라당 그냥 네, 네. 내쫓아 버리고 네. 실제로 그랬죠. 한나라당 뭐 그 뒤에 새누리당 뭐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자유한국당, 네,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아이 정말 역사의 쓰레기입니다.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과거에는 그걸 이제 꿈꿨지만 네. 실현할 수 있는 힘도 없었고 예. 실현할 수 있는 조건도 형성이 안 됐는데 네. 이번에 내란 세력이 되면서 네. 국힘당이 내란에 동참하고 심지어는 정광훈과 손을 잡고 이러면서 네. 사실상 그게 가능해진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대선에서 만약에 승리한다면 향후의 정치판에서는 싹 쫓아내고 네. 사실 해체시켜야 돼요. 예, 맞습니다. 국힘당은. 예. 그래놓고 예. 좌우가 예. 협력하는 진보와 보수가 협력하는 또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 네. 정상적인 정치 질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네. 이런 의도가 있지 않냐. 야 무섭네. 네, 이게 포석이 이게 있는 거죠. 중도 보수로는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로는 단순한 어떤 그런 정책 정도가 아니라 이 큰 그림에서 이런 이 땅의 내란 옹호 세력들을 네. 싸그리 다 그냥 정리해 버리겠다는 그렇죠. 판을 새로 짜겠다. 빅픽처가 있었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노회찬 의원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불판이 너무 네. 눌어붙고 하면 네. 못 닦는다. 이거 판을 갈아야 된다. 예. 지금 판 갈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정치판을. 아니 버려야 돼 지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런 더러운 기름 때는요. 이 씻어봐야 네. 되지도 않으니. 그래서 이번에 그 원탁회의가 만들어졌는데 네. 예, 헌정수호 원탁회의 네. 줄여서 예. 그거를 만드는데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적극적이었다 그래요. 아 주도적이었고. 예예.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이 원탁회의에다가 플러스 알파 네. 더 많은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네. 헌정수호 연대, 범국민 연대 같은 걸 꾸리고 네. 그걸로 대선을 치르고 예. 향후의 정치판을 재구성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아, 이게 정의당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참 정의당 안타깝습니다. 너무 이게 어떤 그 젠더주의자들한테 완전히 장악이 돼가지고 뭐 맛도 멋도 잃어버린 그런 당이 돼버렸는데 뭐 저기 사실은 장혜영 같은 사람을 심상정이 영입했잖아요. 그 심상정 자기 편 만들려고 이제 장혜영 등 영패미를 끌어들였는데 장혜영이 심상정을 어디 뭐 편들어줬나? 뭐 문을 꽝 차고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정의당 정치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장혜영이 심상정 방을 뻥 치고 들어갔다는 이런 뻥 차고 치고가 아니라 뻥 차고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아 참 그래요. 아 우리 안희진님 2,000원 보내셨고요. 용천님 2만 원 감사드리는데 이게 슈퍼챗으로 보내시면 안 되고 계좌로 보내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김용민 TV를 운영하는 주체는 다른 법인이고 이 벙커원 교회는 또 다른 또 이제 교회 법인이기 때문에 여기다 보내시면 법인에서 법인으로 돈 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여기 슈퍼챗 말고 그 우리 좀 보내주신 그 정성을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래서 계좌번호는 100-035-696724 100-035-696724번입니다. 네, 한국 기독교 장로회 벙커원 교회 계좌로 넣어주시면 저희가 이전할 때 함께 이렇게 뜻을 모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11시 정각인데 1686만 1194원이 됐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점점 늘고 있습니다. 1600 올라갔어요. 1686만 1194원입니다. 네, 11시 정각 현재 저희 잔고 찍어 보니까 1,700만 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원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게 뭐 저희
공익을 위해서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공익을 위해서 쓰겠다는 말씀을 거듭거듭 드리고 있죠. 그 약속 조금도 과장된 것도 아니고 거짓도 아닙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평화나무 좀 도와주실 마음이 있으시면 또 우리 저 김용민이 쓴 책 성경혁명도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지금 반명대, 반 이재명 이분들은 내각제 개헌을 자꾸 주장하는데 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막기 힘들다. 네. 이렇게 이제 보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디스로는 뭐 욕만 먹는다. 네, 해봤자 안 되더라. 예. 뭐 실현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대선 승리를 막을 수 없다면 차기를 노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이유를 노려보자. 네. 그게 저는 지금 내각제로 모아지는 거 아니냐. 처음에 의도는 네. 아예 대선 전에 헌법 개헌 같은 걸 해서 네. 이재명 대표를 제끼는 수단으로 내각제를 활용할 의사가 있었을 수 있는데 네. 현재는 그쪽은 아니지 않나 싶고요. 야, 그러면 지금 일단 한 번은 그냥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그 다음이라도 노려야 되지 않냐. 네. 이게 이제 내각제 개헌의 의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어쩌면 이렇게 시종일관 얄팍합니까 인간들이? 예? 뭐 이제 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아니 그런다고 자기들한테 기회가 옵니까? 그러니까 시대를 잘못 읽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이게 그냥 아둔한 거군요 한마디로 예, 얘기해서.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일본이 1945년 8월 15일에 예. 사실 망했죠. 예. 해방이 됐는데 예. 그날 총독부 찾아가서 이 변절한 사람도 있다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상황을 모르는 거죠. 도대체 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 그 당시에 뭐 김구 선생, 여운형 선생 이런 분들은 예. 독립이 곧 될 거라고 보고 네. 막 군대를 준비하고 뭐 건국준비위원회 그렇죠. 준비하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일부 사람들은 45년 8월 달이 돼서 변절 많이 했어요. 영원히 이거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아니 두 분이나 원폭을 당했는데도. 그렇죠. 야. 그러니까 이제 아둔한 겁니다. 한번 그렇게 저는 아둔해지면. 1945년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만 아둔한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8월 15일에 총독부가 예. 가지고. 아 그래요. 이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그 어떤 무지하고 무능하고 네. 뭐 그래서 이 꼬라지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부겸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사람이 많이 이상해졌어요. 그래요. 너무 쉬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이미 그 윤석열이가 당선될 때부터 숨어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윤석열이가 막 나쁜 짓 했을 때 앞장서서 김부겸이가 막 비분관계하면서 뭐 이렇게 자기 몸을 던져서 뭐 하는 거 보셨나요? 아니, 그 사람이 한 일은 민주당 총선에서 다수 의석 얻는 거 방해하는 거하고 이재명 대표의 인기가 올라갈 때마다 재를 뿌리는 그런 일밖에 한 게 없어요. 지금 요 몇 년 동안 한 일 따져보면은. 네. 안타까운 사람이고요. 김경수는 어떻게 보세요? 김경수. 김경수를 비롯한 친문 세력이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쪽으로 판이 기울었다고 봤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야 그러면 우리 지금 예. 딴짓 할 때가 아니고 네. 빨리 찾아가서 이재명 대표한테 예. 우리도 한 숟가락 들고 가서 한 예. 입 떠먹게 해달라. 예. 이런 일을 해야 될 시점 아니냐라고 저는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결국에는 배후에는 또 그분이 계시겠네. 네, 그렇죠. 그럼요. 그 이쪽에서 이제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네. 난리를 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지금 그게 이재명 대표를 떨어뜨리고 낙마시키기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우리한테도 밥 좀 줘. 우리 배고파. 네. 뭐 이런 이제 투정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정치인들 여러분들은 뭐 잘은 모르시겠지만 막 만나가지고 악수 나누고 허허실실하면은 그 딱 문이 닫혔을 때 좋은 얘기만 할 거라고 뭐 거창한 나라의 뭐 앞날 뭐 혹은 뭐 경제 상황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고민들 이런 것들이 오갈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정치를 해봤잖아요. 아주 짧게 쇼타임으로 해봤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아주 지저분한 그런 거래들이 네, 이루어집니다. 네. 아무개를 좀 써줘. 그렇죠. 아무개는 빼줘. 뭐 그리고 걔는 다음에 어디 공천 줘. 뭐 이런 아주 지저분한 그 밀거래들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건데. 근데 아마 이재명은 통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허허실실하면서. 네, 만나는 주겠지만 예. 타협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예. 그 쉽지 않거든요. 정치 초보가 막 그렇게 티껍질 나오는 사람들 앞에다 놓고 막 그렇게 못 한다고. 뭐 나가면 당장
나를 무찌르자 뭐 이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거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넘어가지 않는 구력이 지금 우리 정치에 필요합니다. 네. 특히 민주당에. 네. 예. 지저분한 인간들 정말. 그래서 사실 안티하는 이유도 거래를 하기 위해 안티하는 것도 있어요. 거래를 하기 위해. 아이고. 자, 많은 분들이 요즘 유튜브에서 열심히 시청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네. 많습니다. 이준석과 김현정이 거리 두기에 실패한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안? 뭐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네, 이준석이 사실상 대권 주자가 되거나 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그렇죠. 보는데 예. 왜 하필이면 이준석과 손을 잡았을까? 딴 사람하고 잡으면 근데 차라리 소장님, 낫지. 제가 또 이제 네. 방송 라디오 진행도 해보고 그러는데 네, 네. 이준석이 꽤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럼 나름대로 이준석 하면 다 알아주잖아요. 뭐 티켓 파워도 한 2대남 3대남한테는 있고. 그런데 내 방송에는 정말 열심히 나온단 말이에요. 섭외 들어가면 무조건 오고 그가 쏠쏠한 정보, 재밌는 정보, 히트될 만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부르고 또 부르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또 저기 국회 가면은 과방위에 있는데 이 거대 언론 노조, 그 방송사 언론 노조를 또 옹호하는 그런 발언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방송 실무 종사자들이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준석 계속 부르다가 이제 포획당했다. 포획당한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이준석을 날마다 부르는데 이준석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뭐 저기 견제를 할 수 있겠어요, 언론이. 근데 드러난 거 보면 포획 수준을 넘어서서 거의 지령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한 듯한 정황도 보이는데요. 네, 그래 그 보이죠. 그 정도까지 가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뭐 자주 나와서 네. 비판적인 얘기를 하긴 좀 힘들다 하더라도 휘둘려서는 안 되겠죠. 네. 근데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제 CBS가 또 소수 방송사고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중앙 무대에서 좀 걸출한 정치인이 이렇게 우호적으로 나오니 쉽게 마음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 포털에 가지고 제목 장사로 이제 사실 CBS가 좀 뜬 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포털에서 어떤 뉴스 고르겠어요? 반면 기사만 고르거든요. 근데 또 반 이재명 기사들을 열심히 또 부르고 우리 저 유인태 형님 아시죠? 그 원로 그 형님은 용돈이 좀 궁하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를 부르는 데는 나와서 반 이재명 얘기해 주는 거, 반 민주당 얘기해 주는 거 그걸 좋아하거든. 네. 결국에는 이제 OEM이라고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해서 나와서 민주당 반대 이걸 요구하면은 거기에 발 맞춰서 또 얘기해 주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사실은. 그래도 저는 CBS 쪽에서 네. 정치에 대한 공정한 입장, 네. 최소한 중립적 입장이 있었다면 네.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아이 참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게. 예. 자, 우리 저 소장님의 또 전공 분야입니다. 이 또 국제 정세, 특히 미국 관련한 젤렌스키를 지금 뺨을 후려치고 있는 네. 트럼프입니다. 왜 네. 이럴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러시아랑 미국이랑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회담이다 이렇게만 평가하는데 네. 그 회담 내용이나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종전은 한 부분일 뿐이고 네. 사실은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네네. 이 정상회담의 의미를 유럽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뭐 얄타 2.0 아니냐. 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후 세계 질서를 네. 미국, 영국, 소련이 만나서 합의를 했습니다. 예. 이게 얄타 체제죠. 예. 근데 이번에 사실 우크라이나전은 제3차 세계대전이거든요. 그렇죠. 서방과 러시아 간에. 예. 이게 끝났어요. 러시아 승리로. 네. 그러니까 전후회담이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니, 또 러시아의 손을 들어준 것도 미국입니다. 어차피 져요. 손 안 들어줘도 그러니까 트럼프 그 현실을 인정한 거예요. 예. 이길 수 없다는 걸. 그러면서 만나서 3차 세계대전이 끝난, 즉 우크라이나전이 끝난 이후에 세계 질서를 논의하려고 네. 하는 회담 아니냐. 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네.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네.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회담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러려면 이제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끼면 안 돼요 일단. 그렇지. 젤렌스키 끼면 젤렌스키는 전쟁을 계속 하려고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젤렌스키 뺐죠. 네. 너 들어오지 마. 네. 유럽에서 우리는 껴줘 그러니까 유럽도 들어오지 마. 네. 내가 혼자 할 거야. 예. 이러니까 젤렌스키가
삐져가지고 화가 나서 예. 얘가 딱 한성질하니까 윤석열 같아요. 예. 좀, 아 젤렌스키가 비슷하죠. 그 젤렌스키는 그나마 좀 코미디언 출신이어서 웃기기라도 하지. 예. 윤석열이는 어떻게 혐오를 준단 말이에요. 윤석열도 좀 웃기긴 하죠. 야, 웃기긴 한데 예, 좀 블랙 코미디. 의도적으로 안 하는 웃기기인데. 근데 어쨌든 젤렌스키가 삐쳐가지고 미국한테 좀 욕을 했어요. 네. 뭐라고? 예.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 쪽에서 발끈한 거죠. 어. 아니 이 꼭두가시 주제 네. 어디서 감히 우리한테 이게 막말을 해?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아주 살벌한 얘기를 합니다. 어. 너 대통령 자격 없지? 음. 예, 선거 이미 끝났고 너 불법이지? 네. 4%밖에 안 나오지? 독재자지? 아픈 데만 그냥 예. 찔러서 그냥. 그리고 만약에 지금 네가 이거 수용 안 하면 네. 나라를 다 잃을 거야. 어차피 우리가 안 도와주면 너 질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니까 젤렌스키가 지금 찌징했어요. 깨갱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트럼프가 아주 잔혹한 게 음. 전쟁에서 졌잖아요, 우크라이나가. 그럼 이제 국토도 황폐화되고 국민들 다 죽고 그렇지. 뭐 전후복구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전쟁이 끝나면. 네.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그동안 너희들 지원한 돈 네. 갚어. 720조 갚으라고 지금. 한화로 720조. 뭐 어떻게 갚아요 지금? 그게 하나가 아니 달러 아닌가? 하여튼 뭐 아, 저 720조 달러? 모르겠어요. 720조를 갚으라는데 예. 하여튼 달러예요. 예, 하여튼 미국이 준 돈에 훨씬 더 많은 액수예요. 그러니까 준 돈만 받는 게 아니고 이자를 덧붙인 건가? 더 달라는 거야 지금 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주냐 우리가 없는데 그랬더니 네. 히토류 내놔. 히토류. 아, 히토류였구나. 너희들 히토류 많잖아. 예. 그러니까 50%는 우리가 먹을게.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석유를 비롯한 모든 자원, 사실 우크라이나가 자원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 50% 다 내놔. 네. 예, 이거는 식민지 협정이거든요. 네. 탈탈 털어먹겠다는 건데 젤렌스키가 처음엔 그거 가지고 화를 냈는데 네. 지금은 수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깨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사를 내는 거죠. 다 털어먹으려고. 그 우리 저 김태형 소장님이 전부터 하셨던 얘기가 그 말하자면 우습게 보이면은 진짜 예. 잔혹하게 짓밟는 게 트럼프라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윤석열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만약에 파면이 안 되고 복귀를 했다. 그렇죠. 아이고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 네. 젤렌스키의 처지가 예. 잘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윤석열이 복귀했다. 그러면 일단 야 관세 25% 내놔. 제가 볼 때 윤석열 복귀를 제일 싫어하는 게 트럼프일 겁니다. 예.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 러시아와의 회담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종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오냐 한반도로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네. 한반도 문제 해결하려고. 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한겨레 인터뷰할 때 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북미 간에 벌써 회담 시작했을 거로 난 믿는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종전과 상관없이 시작할 수 있다.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런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예. 이분이 신중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거 없이 자기의 주관적 사고나 희망을 얘기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너무 신중하셔서 그게 문제긴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정보가 있다는 얘기고요. 네. 사실상 트럼프 진영하고 라인이 있는 쪽은 문재인 전 대통령 쪽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 일기 때 같이 네. 북미 회담, 예. 남북 회담 예. 이걸 긴밀하게 했기 때문에 네. 트럼프 쪽의 선이 가장 확실한 쪽은 문재인 쪽이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 쪽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과 상관없이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빨리 움직일 수도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자, 그렇다면 트럼프 입장에서 누가 돌아오면 제일 곤란해집니까? 트럼프 아니 윤석열입니다. 예. 윤석열이 돌아오면 윤석열은 100% 전쟁하거든요. 그 일 말고는 없어요 지금. 얘가 비상계엄을 또 때리려고 하면 또 실패할 거예요. 네. 의회가 또 해제할 거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번에 계엄을 성공시키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해야 전쟁밖에 없지 됩니다. 전쟁 일으켜가지고. 돌아오면 무조건 전쟁을 일으킨다고 저는 보는데 예. 트럼프 쪽도 그 정도 생각할 거예요. 네. 그러면 윤석열이 돌아오는 순간 트럼프의 세계 전략, 네. 한반도에 대한 예. 전략 예. 다 깨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제일 싫어할 쪽은 이제 트럼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만약에 돌아와서 전쟁을 일으키면 예. 제가 볼 때는 바로 제동 걸 겁니다. 예. 트럼프가. 예. 예. 아유 정말 참 여러분 그런 아주 망신스러운 상황은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윤석열은 파면돼야 한다. 이 뜻을 또 모아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김태형 소장님 다음 주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용민 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자 잠시 후에 11시 반부터는 오창석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가운데 오창석이 오늘 또 늦으면 어떡하나? 예, 오창석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가운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님 나오시고요.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님 나오셔서 향후 정치 또 조기 대선 전국을 전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1,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1,840만 83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신한은행 100-035-696724 신한은행 100-035-696724로 여러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벙커원교회 평화나무 김용민 TV 이전을 위한 그런 모금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전하는 곳이 어딘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전할 곳을 저희가 미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났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김용민 TV 새 스튜디오 예정지에 나와 있습니다. 영하의 날씨입니다. 무척 추운데 말이죠. 근데 보니까 봄, 여름, 가을 무척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이 전원의 느낌이 아주 가득한 이곳에서 새로운 꿈이 무르익을 텐데, 민주진보 진영 우리 많은 시민들과 저희 김용민 TV 시청자 구독자들에게 매우 행복한 그리고 뜻깊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막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곳으로 보내주시면은 이곳을 아름답게 저희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여기 뭐 아무것도 없죠. 보니까 지금 1층에 평상이 놓여져 있고요. 교제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거두절미하고 스튜디오가 있을 공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은 저렇게 사무 공간이 하나 있고 평상이 놓여져 있고 주차장이 있다면은 2층은 바로 스튜디오가 있는 공간입니다. 네, 지금 공사 중이어서 여러분들께 다 정돈된 모습을 보여드리진 않습니다. 아니, 네,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벙커원교회 아주 빠져서는 안 될 핵심 교우님이시면서 부동산 관련해서 공인중개사시고 지금 저기 따로 오피스가 있으시죠? 예, 수원에서 부동산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장연선 집사님이십니다. 예, 우리 장연선 집사님은 예전에 또 저기 영화 잡지 기자도 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쇼핑몰도 운영하셨다가 네, 망했습니다. 망했죠. 예,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예, 지금 아주 멋진 그런 사업들을 펼쳐가고 계시고요. 자, 이 공간 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계약 면적이 57평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쓸 수 있는 면적이 5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는 여기가 이제 통으로 다 일자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좀 작업을 해서 목공 공사를 해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방송실이랑 여기 이제 회의실 겸 사무실로 만든 공간이 있고요. 네, 저희가 인테리어 업체를 통하면 금액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글쎄 말이에요. 디자인부터 모든 공정을 저희 교우들이 같이 하고 있어서 아이고. 힘은 들지만 보람이 되고 약간 세이브도 되고 그래, 저희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그 후원금의 어떤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허투루 쓰지 않도록 모든 걸 다 웬만하면은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여러분 이사까지도. 이사도 그분들이 직접 하시기로 하셔가지고 하긴데 2월 말 3월 초에는 또 이사비가 보통 이제 150 정도면 되는 거를 300만 원 이상 줘야 돼서 더블로 뜁니까? 네네네. 어이구, 이사철인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벙커원 교회 교우들이 노력 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짐들을 다 이곳으로 옮겨가지고 설치를 할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페인트 칠 이런 것까지 하진 않죠? 원상복구하는 페인트는 저희 교우분들이 칠하기로 하셔가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금을 적재적소에 쓰고 최대한 아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좀 보여주시죠. 여기가 바로 무대가 되겠어요? 네, 무대가 되는 곳인데요. 지금 여기가 층고가 3.3m 정도인데 위에 층고를 지금 높이려고 천장을 뜯었어요. 그러네. 4m 정도 됩니다. 4m. 예. 그러니까 에어컨이 지금 보이고 있고 저기다 조명을 설치하게 되고요. 또 저기 벽 쪽으로는 또 뭐가 설치가 됩니까? 대형 LED 모니터. LED 모니터. 예. 잠깐 영상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비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하는
바로 골디 스튜디오라고 이 CCM 아티스트들 혹은 대중음악 가수들이 이곳에서 CCM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네. 예, 자 그래요. 이곳에 또 설치가 될 예정이고 아까 좀 소개해 주셨는데 이쪽 공간도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공장이 마무리된 게 목공 작업 정도만 마무리가 됐고요. 나머지는 지금 전기 공사가 되어 있고 이번 주 일요일 날 페인트를 칠하고 지금 보시면 여기 천장도 지금 지저분해서 천장 솜치 이런 거 저희 교우분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들여서 그거는 해야 그래요. 그러니까 야매로 할 게 있고 그 전문가의 손길이 닿을 곳이 또 있습니다. 네. 예. 도배도 해야 되고 지금 아직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방이 이제 지금 통창이 될까요? 예, 여기 지금 통창이 들어와 있는 곳은 사무실 겸 회의실로 사용할 공간이고요. 가로 세로 3m, 3m에서 좀 넉넉하게 만들어봤고 저희가 채광이 좋아서 창을 2개를 내서 해가 잘 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보여주시죠. 예, 아이고 정말. 네, 여기에 이제 그 회의실로도 쓰고 또 분장실로도 좀 쓰고 예. 그리고 아울러 주일에는 벙커원 교회에서 잠옷실, 그 잠옷실. 어머니가 이제 자녀와 함께 있는 방.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라는 이름으로 아가페실로 정했는데 이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들으면은 아가를 패진 않겠죠? 예, 그러면 안 되죠. 예. 이거는 지금 판이고. 예. 바깥 같은 경우는 흡음판에 대해서 소리가 이쪽에서 이제 충돌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흡음판을 냈고요. 그렇지. 여기는 안에 도배를 지금 해야 돼서 이게 이제 목공공사인데 위엔 도배는 일반인들이 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이것도 이제 인건비가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전문가의 손길이 닿도록 할 예정입니다. 뒤로 한번 가볼까요? 뒤로. 예. 여기 보니까 공간이 남았어요. 예. 보시죠. 어이구, 이 공간은 뭐죠? 여기는 지금 싱크대가 설치될 공간인데요. 오, 싱크대. 멍청하게 하는 건 아니고 여기 이제 간단한 커피 머신이랑 개수대랑 그리고 좀 수납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오고 지금은 깜깜한데 위에도 이제 조명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또 여기서 이제 뭐 좀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 예, 가능합니다. 커피도 내려 먹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또 이곳에 공연이나 강연 보시러 오실 때는 이곳에서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뭐 마실 수 있는 거라든지 먹을 거 있는 것도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싱크대를 위해서 준비된 알겠습니다. 그래요. 여기는 이제 화장실을 대고요. 여자 화장실이고요. 층고도 여기랑 똑같이 굉장히 높고 넓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방송실 자리가 되겠네요. 방송실이 들어올 자리고 지금 저기 위에 창을 유리창을 끼우려고 그래요? 목공 공사 해놨습니다. 저 위에까지 그렇지. 표시된 공간까지요. 네,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컨트롤 같은 거 조명이나 뭐 음향, 영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뭐 들어온 게 없으니까 뭐 소개할 게 없네. 여기 이제 남자 화장실이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저기 한번 춥더라도 테라스도 한번 가볼까요? 예. 테라스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여기다 엘리베이터 타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이동권을 또 생각을 해서 그 엘리베이터가 없는 후보지도 있었는데 저희가 엘리베이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어르신들 또 장애인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너무 좋은 공간을 얻었는데 아이고 세상에 이런 어마어마한 또 풍광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여기가 바로 이제 고양시 동산동 일대고요. 저 고개 넘어가면은 이제 고양 스타필드. 고양 스타필드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멋있네요. 저기에 보이는 곳이 창릉 신도시. 창릉 신도시. 그래요. 멋있어요. 이쪽 넘어가면은 서울릉. 네, 맞아요. 서울릉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근처에 그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대중교통으로 근처에 삼성역이 가까이 있고요. 원흥역도 있고. 삼성역. 3호선으로 오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요. 참 너무 아름다운 풍광인데 아마 여름이나 봄쯤 되면은 아주 쓰임새가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여기서 너무 시끄럽지만 않으면 좀 간단하게 콘서트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아유 멋있네요. 이 뒤로는 이제 또 산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약하지만은 언덕 고개가 있고 어떻게 이런 공간을 다 구하셨대요. 우리 장 집사님이 고르셨는데 여기를 장 사장님께서 이렇게 여기를 발품을 파셔가지고 고르셨어요. 교회 자리를 구하기 어려웠는데 이 공간이 원래 그 교회 자리로 생각을 하고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네. 집주인께서. 저희가 사실 교회를 구하려고 몇 년 동안 되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네네네. 물론 이제 교회를 받아주지 않는 곳이 있어서 못 구한 것도 있고 또 다른 이유들도 있는데 네. 여기를 발견했을 때 여기가 지목 자체가 종교 부지고요. 네. 그리고 여기가 교회로 아예 지어졌습니다. 여기를 발견했을 때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에 네. 너무 감사하고 네. 그리고 임대인분 부부분께서 목사님이랑 사모님이세요. 네. 또 많이 지지를 해주셔서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공간을 빌려주셔서 뜻깊은 일에만 쓸 것이고요. 여기 엉뚱한 일을 벌이진 않을 겁니다. 그래요. 자, 여기 앞에 저희가 이제 텃밭도 조성할 수 있게 됐어요. 한번 좀 보여주시죠. 와. 지금 여기 앞에 저희가 이제 건축 면적이 저희 건축물이 올라와 있는 공간은 100평이고요. 그 앞에 지금 180평 밭이 있어요. 어이구야. 임대인분 소유인데 함께 쓰자고 하셔서 저희가 이제 농사도 짓고 그래서 좀 휴식도 취하고 그렇죠. 여기다 이제 뭐 감자도 심고 그래서 감자 농사도 하고 자식도 심어서 자식 농사는 할 수 없군요. 아이고 테라스까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정말 참 좋은 공간입니다. 이곳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후원금 보내주시면은 좋은 장비로, 좋은 설비로 채우게 될 것이고요. 우리 민주 시민들 또 진보적 지향을 가지신 우리 많은 또 국민들 그리고 우리 벙커원교회 교인들 또 뜻이 있는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이곳에서 교양을 키워가고 또한 민주의식도 키워가는 그런 자리로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어떻습니까? 이제 공인중개사의 눈으로 봤을 때 이 공간의 장점 같은 거 좀 설명해 주신다면. 일단 층고가 너무 높아서 층고가 높아요. 이렇게 층고가 높은 건물은 사실 구하기 조금 힘들어요. 그렇죠. 지금 서교동 건물 같은 경우도 층고가 이제 4m 좀 넘는데 위에 복층으로 만들 정도로 층고가 높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가 층고가 높다는 게 장점이고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휠체어 같은 것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사이즈로 되어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고 건물이 이제 자재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걸 썼어요. 샤시 같은 것도 1층에 이제 브랜드 없는 거 안 쓰시고 다 이제 좀 대기업 제품으로 그렇군요. 신경 써서 지은 건물이다. 어떻습니까? 여기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접근성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버스도 잘 되어 있고요. 지하철도 괜찮고. 버스가 보니까 그 서울역에서 바로 오는 게 있더만요. 연신내를 거쳐서. 바로 있고 서울역에서 또 연신내까지도 주택수로 굉장히 가깝잖아요. 굉장히 그 좋은 교통 접근성도 있고 걸어서 오기도 매우 좋은 공간이란 점. 그래서 이곳이 그래도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와서 힐링이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보탬이 되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곳에 저희가 정성스럽게 공간을 잘 가꾸고요. 제가 또 프로그램 제작자인 PD 아니겠습니까? 구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곳에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아름답고 행복하고 뜻깊은 일들을 많이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많이 후원해 주십사 하는 그런 호소의 말씀 해주신다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인테리어 업체를 쓰지 않고 모든 공정에 이제 교우들이 힘을 합쳐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게 디자인부터 지금 뭐 중간중간 조정 모든 걸 다 같이 하고 있고 자재 구매까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사실은 인테리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금액이 조금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